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 자세한 내용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구속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대통령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구속이 됐다는 것은 법원이 특검의 혐의와 범죄의 그 구성 논리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 수사에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수사의 강도도 상당히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속에는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들로 수사가 확대가 되고 지금 그동안에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 진술 변화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하려는 노력들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불어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 등 모든 것들이 법과 원칙 아래에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이게 정치 보복성 수사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한번 했다고 메시지 주고받았다고 국회의원들을 수사 대상에 놓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무리하게 영장을 치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게 정말 당시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인지 아니면 이 야당의 씨를 말리겠다는 정치 보복성 특검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에 성역이 없죠. 재판도 누구나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받아야 합니다만 이게 정치 보복으로 보이느냐 아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내란 특검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등과 관련해서도 이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등이 영장 청구해라. 체포 동의안 우리가 오는 족족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은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듯 마치 민주당과 특검이 짜는 듯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엄격한 수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성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절제된 그리고 공정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속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을 당시에 직접 약 20분간 최후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때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다. 변호인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은 거다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적시된 혐의 등이 지금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것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라는 변호인 측 의견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특검의 손을 우선 들어주었고요. 추가적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구하기가 힘들다. 지금 변호사들도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한 만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피고인, 피의자든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쌓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록 구속 수감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재판 과정, 수사 진행 과정 등등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특혜를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좀 비춰져야만 재판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의 국민들, 보수 진영의 국민들과 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모두 다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 내용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고립무원의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동정론도 자극하고 그리고 사실상의 변호인단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수사를 또 지연시키고 사실상의 수사를 불응하려는 전략을 새롭게 또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변호사들이 떠나간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예? 본인의 주장이 강했거나 변호인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치기 소년의 말을 왜 우리가 믿지 않을까요? 그 동정 전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 이 거대한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본질과 진상에는 다가가지 못하게 절차라는 것으로 혼돈을 야기하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계속해서 해왔던 모습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물론 법관들도 다 지켜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호소들도 진정한 호소로 보이지 않고 어려움에 대한 동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진 또 다른 전술 전략이구나 기법이구나 법꾸라지 기교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재구속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왔는데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SNS에 사필 규정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계엄의 어떤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고 타겟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반응은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송은석 원내대표께서 하신 반응은 좀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행한 사태다. 그럼 이 불행한 사태는 그냥 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체가 있다는 건가요? 책임 있는 주체가 있다면 그 책임 있는 주체와 본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뭔가요? 정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하나의 뭐랄까요? 표현을 찾아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치는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송구스러우려면 본인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짚어주신 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덧붙여서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가적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잘못이나 그런 평가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이런 불행한 송사에 시달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온 비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했던 직전 여당으로서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여론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중앙지법 쥐기현 판사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음모론이나 뭐 이른바 좌표찍기 이런 것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려도 존중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법과 원칙 공정성을 당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의 수사나 뭐 향후 재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이제는 뭐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겠다느니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느니 하는 발언 등과 법안 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보복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함과 절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제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루 차이인데 건강상의 이유라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지, 또 계속해서 불출석 기조를 이어간다면 특검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건강상의 이유,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정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건강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정당하게 밝혀야 돼요. 어떻게 정말 진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그 건강상의 이유가 정말 조사를 받지 못할 것인가. 다른 범죄 피의자나 혐의자들에 비해서 정말 이게 그런 정도의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런 걸 밝혀줘야 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판사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몇 글자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방어권 남용을 하는 범죄자를 수사할 수 없다면,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법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권위 손상, 그다음에 신뢰 손상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제 수사, 구인장을 발부를 통한 강제 수사, 그리고 지금 인신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한 곳으로 가서의 직접 수사 등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결코 좋은 여론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에도 좋은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팀이 11일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환 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재판 불출석 사유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속 수감으로 특검은 향후 6개월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어권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예. 협의와 또 변호인단 조율을 거쳐서 필요한 만큼의 조사는 6개월의 구속 수감 기간 동안 충분히 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 상당 부분 이번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는 지난 특별수사본부나 검찰에서 이 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전에 대부분 조사를 마쳤던 내용이고, 아마 새롭게 특검이 지금 겨누고 있는 혐의는 외환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군 관계자들 조사 등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나 몰이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는 당연히 성실하게 응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텐데요. 지역적으로 뭐 내일 수사 나오냐 안 나오냐, 예. 그리고 내일 수사를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한다 해서 뭐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6개월의 신병 확보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조율과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구속 수사거든요. 구속 수사의 경우는 20일이고 지금 현재 구속 기소, 구속 기소의 경우에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20일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다. 기소 전까지. 그래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은 구속해놓고 기소를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헷갈릴 만한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한편 국회에서는 리박스쿨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여야가 좀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요, 이 부분은 진짜 저는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왜곡된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이런데 깜짝 놀랐는데요. 백골단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손 대표가, 리박스쿨 대표가. 백골단이 문제가 없으면 지금도 운영이 돼야죠. 예? 그렇지만 백골단이라는 것은 그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이 탄압되는 상황 속에서의 과도한 무력 진압을 했던
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정말 의아스러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래 역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증언도 나왔어요. 네. 이것이 대통령실과 연관이 돼서 압력을 받은 것이 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증언만이 진실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증인을 공무원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리박스쿨 저 문제를 잘 모르지만 예. 저 대표 개인의 역사관이 뭐 옳으냐 그르냐는 국회에서 논쟁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공적으로 저 리박스쿨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늘봄스쿨 강사, 늘봄학교 강사가 되는데 어떤 공적인 권력이 비상식적으로 개입했느냐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듯한 적극적 댓글 조작, 뭐 댓글 여론 형성 이런 행위 등이 있었느냐에 주안점을 맞춰서 충실한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저 대표 한 사람의 역사관이 뭐 옳고 그르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발언을 보면 제 생각과도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공권력의 개입 여부이고 댓글 조작이라는 범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충실해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아이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예.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한테 현장 평가가 굉장히 높은 늘봄학교라는 제도가 단순히 이런 리박스쿨 그리고 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운은 좀 안 범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덧붙이고 싶네요.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개혁신당도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인데 사퇴 요구 계속해서 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도덕성에 비해서 좀 약간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의 논문을 가로챘다 뭐 이런 등 그리고 국가의 백년 대계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육과 맞지 않는 행위를 한 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런 교육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진 교육으로 정책이 집행돼도 되는 것이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좌진이 국회에서는 절대 약자입니다. 의원 면직이라 해서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물론 공무원들에게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노동권이 약한 그런 위치인데 거기에 또 이 갑질로 보이는 증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조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는 그 보좌진들을 본인이 직접 만나서 오해를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결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각 보좌관 갑질 의혹,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도덕성 논란이 조금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야당에서 공격할 포인트가 있지만요. 이진숙 후보자는 나온 증거가 요즘 말로 빼박이잖아요. 왜냐하면 오타까지 그대로 복사했고 사진 자료도 똑같아요. 이거는 명확한 표절이죠. 더군다나 힘없는 약자에 해당하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미뤄보면 단순히 일반 표절보다 도덕성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는 분이 지금 논문 표절을 10건 한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진숙 후보자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선우 의원 문제는 어제 SBS에서 보도가 나오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을 했어요. 오늘 방금 전에 후속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변기 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변기 알아봐달라는 문자 원문을 그 언론사가 확보했다고 오늘 단독 보도가 추가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부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직접 보낸 문자가 있는데. 그럼 이게 아주 중대한 범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떠나서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갑질 문제거든요.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체감하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 문제가 제일 시끄러워요. 그만큼 20대, 30대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물론 허니문 기간이라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무척 높지만 이런 인사 억지로 안고 갔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만큼은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우리가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명을 할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저희의 이제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경중의 문제를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인 거예요. 정말 이럴 수가 뭐 굉장히 막 분노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예. 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보좌관들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그 관계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직접 만나서 오해를 푸는 작업을 통해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강선우 의원 무조건 간다. 그리고 어제 기사 봤는데 어이없더라. 지역 보좌관에게 그 정도 문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다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만약 김병기 원내대표 인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인준이야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뭐 장관 후보자 많게 보면 한 10명 가량 되잖아요. 그거 다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원래 저희가 여당일 때도 경험해봤습니다. 한두 명 정도 여론이 안 좋은 후보자는 내주는 게 협치뿐만이 아니라 국민 정서상으로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상황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